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로 함께합니다. 오늘 트렌드 수다 떨어보는 시간이에요. 김원식 문화평론가 그리고 아크로밀 엠브레인 윤덕환 이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주제를 나타내는 노래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준일 씨가 부른 가나다라 마바사예요. 오늘 주제가 세종대왕은 아니고요. 한글도 아니고요. 양준일입니다. 자, 양준일 신드롬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 싶은데 일단 양준일이 누군지 소개를 좀 해주실 분. 글쎄요. 사실 뭐 옛날 세대보다는 지금 세대한테 인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91년도에 발매했던 앨범이죠. 네, 겨울 나그네.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리베카라는 곡이 있고 지금 들으시니까 가나다라 마바사인데 네. 사실 이게 가나다라 마바사는 그 전곡인 리베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여기서 앞서갔다는 느낌이 들죠. 오. 왜냐하면 이 리베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 노래가 뭔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곡을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네요. 네, 완전히. 살아있는 서로 스토리텔링. 그래서 네. 요즘에도 사실 그렇게 시도를 잘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약간 앞서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91년도에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요즘에 많이 유행한 온라인 탑골공으로 해가지고 세상 부활을 하셨어요. 자, 양준일이란 가수에 대해서 지금 평론가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91년도에 리베카라는 앨범을 냈어요. 그러니까 91년도에 데뷔를 했으니 나이가 지금 69년생, 올해 52이죠. 네, 한국 나이로 꼭 그럴 때 한국 나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인이니까요. 네. 자, 52이고요. 그런데 지금 양준일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게 52이라는 나이도 그렇지만 91년도에 이 싱글 앨범 내고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라졌다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조건과 상황 때문에 일종의 강퇴당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팬들은 원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들이 강퇴를 하게 했던 좀 불행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더 열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 같은 사람이 싫어. 왜 여기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야 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해외파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또 기획사에서도 그걸 거꾸로 상품으로 좀 약간 판매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해외 고포 또 해외에서 대학 다니고 왔다 그러면 뭔가 상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좀 약간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못마땅하시는 어떤 표현들 직격탄을 양준일 씨한테 했고 또 그 뒤에 앨범을 또 냈는데 그게 또 일종의 또 속임을 당해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등 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히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서빙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게 되면서 하나의 처음에 말씀하신 스토리가 양준일 씨의 어떤 새로운 주목과 복귀에 많이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잊혀진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양준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던져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준일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사님은 이 양준일 신드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양준일 씨가 데뷔했을 때 군대 있을 때라 상병 3호봉. 네. 안 궁금해요. 상병 3호공. 근데 저 제대를 92년도 11월 달에 했는데 그 전에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마지막 앨범을 92년도 10월인가 그때 내시고 그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노래 들었던 거 기억이 나세요? 처음에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가 옛날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서 맞아. 저때 그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식의 이제 한국말 잘 못하시는 그 사람이 나와서 했을 때 제가 사실은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런
그런 외국물 그런,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한국에 와서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우리 사회의 폐쇄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이런 반발이나 그런 마음으로 표현된 거군요. 지금은 저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죄책감까지 느낄 정도로 미안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그럼 신드롬을 갖고 오게 한 기본적인 베이스일까요? 기본적인 베이스,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재발견된 어떤 과정이 되게 의미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GD 탑골 그 공원에 이제 GD라고 해가지고 발견이 됐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탑골 요 얘기, 요 온라인 탑골 공원 요 용어 설명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는 거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탑골 공원은 어디냐면 종로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셨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는 거는 일종의 표현하면 어르신들이 갈 만한 온라인 공간인데 이 어르신이라는 건 뭐 아주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 아니고 한 30,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방문하는 곳. 근데 그 곳에 가면 일종의 이제 90년대 에서 2000년 초반까지의 노래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죠. 처음에는 이제 뭐 방송사들의 뭐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 나온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예전에 뭐 세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재발견이라기보다는 좀 향수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발견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이런 이때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었나라는 것을 마치 채굴하듯이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걸 온라인 탑골 공원이고 이 중심에 이제 탑골 GD라고 하는 양준일의 아이콘이 된 거죠. 자, 저희 뉴스 FM 94.5MHz 이 YTN 라디오에서 토요일 날 뉴스 앤 뮤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그때 저희도 70년대, 80년대 올드팝들을 주로 들려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뉴스를 좋아하는 청취자들의 연령대가 이 세대의 노래를 좋아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는 게 예전의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었고 거기서 이 양준일의 예전에 외면받았던 노래가 여기에서 지금 발견됐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10대, 20대인데 주목해야 되는 건 이 Z세대라고 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친구들의 취향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아까 그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음악 찾는 과정 중에 하나로 그 탑골 거기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음원 사이트도 있고 여기서 발굴하는데 그 발굴하고 있는 음원 사이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새로운 겁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친구들의 취향이 부모 세대하고 공명을 일으키니까 이래서 히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몇 번 다뤘던 뉴트로 현상. 똑같습니다. 괄돈 NMD하고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Z세대가 움직여서 큐레이션을 하면 그 큐레이션에 부모 세대가 공감하면 공감하는 코드가 이렇게 뜨는 거죠. 아무거나 그 옛날 게 그냥 같이 뜨는 게 아니라 10대가 일단 그 대중적 코드를 큐레이션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공명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약간 공식화된 게 있습니다. 공식화된 그 루트를 아주 잘 따라간 현상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음악평론가는 여기 없지만 문화평론가도 계시고 또 우리 사람도 계시니까 이 노래가 왜 지금 10대들이 이 노래에 환호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아요. 그때도 외면당했던.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표절 시비가 있거든요. 맞아요. 표절 시비가 있어가지고 뭐 자넷 잭슨 노래라든지 뭐 프라이스 노래를 뭐 표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노래에는 굉장히 많은 음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많은 장르. 표절로 얘기하기에는 좀 힘든 다양한 음악 장르들이 들어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음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그 음악 자체만으로 소비하지 않거든요. 스타일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준이 딱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패션 감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패션 감각이 단순히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기획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똑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뭐 아까 나눴던 그런 이제 지금 세대, G 세대들이 봤을 때도 뒤떨어지지 않은 감각이 가능했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자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양준일이 소환을 했을 때도 자기가 능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머릿속에 기획한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내 인생은 재방송이었는데 이제는 생방송이 됐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달리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전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재방송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노래만 부른단 말이에요. 가요 무대 같이 본인들도 싫어하고 팬들도 사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아티스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준일은 그냥 가수가 아니고 아티스트예요. 그런데 그 공백 기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너무 가수 생활을 짧게 했으니까 그 이후에 그 시간 동안 예술 아티스트적인 삶을 살았나요?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좀 가슴 아파서 또 그 이번에 이제 스토리까지.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싶고 네. 성원을 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양준 씨 같은 경우에도 옛날 그 앨범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창작곡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 앨범을 다시 내고 싶다고 레베카 수록된 1집 겨울나그네 이걸 CD와 LP로 재발매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양준일 씨가 동의하지 않은 게 그런 맥락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맥락을 볼 수가 있게 물론 약간의 미묘한 거는 그 저작권을 양준 씨가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또 점도 그런 있긴 해요. 산업적인 요소도 있군요. 예, 그거 이제 작곡가가 자기 앨범인 거로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레베카에 관련돼서 지금 저작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준일 씨는 삶 자체가 다 굉장히 처참하게 좀 이렇게 얻어맞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오히려 열광을 하게 만들고 있어. 어쨌든 지금 현재 대중문화에서는 스토리를 소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준일의 음악만의 10대들이 열광한 게 아니라 지금 52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스타일도 10대들이 보기에 멋있고 네. 그 당시 양준일 씨가 활동했던 91년도 모습을 지금 10대가 봐도 멋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겹쳐졌기 때문에 10대들이 열광한다. 그렇죠. 2019년에 발견이 됐는데 2019년 12월 달에 방송됐잖아요. 그 네. 프로그램이. 사실 딱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 그때 그 프로그램에 보면 10대들이 전부 다 선호했어요.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획사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딱 상을 깔아준 식의 이제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뚜렷하게 관찰을 시켰는데 어저께 제가 그분 나온 프로그램을 보니까 취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뚜렷합니다. 지금 봐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전히 디테일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옷깃에 있는 단추 하나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걸 뺐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망토 같은 외투를 입는데 그 혁띠의 방향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디 쪽에 허리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아주 뚜렷하게. 그게 사실은 52세 한국 사회 기준으로 52세의 남성 어떤 유부남의 남성의 취향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해요. 이사님보다 위에요, 아래요?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십니다. 정말요? 준일이 형 안녕. 네. 그런데 성공하길 바래. 그런 옛날에 미안해. 그런 마음도 있겠네요. 있죠. 나하고 같은 또래인데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도 부리고 저렇게 사는 모습에 대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카타르시스하고 미안함도 같이 있는데 되게 미안하셨나 보다.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사적인 뭐 이렇게 술자리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식의 이제 외국 이쪽에서 온 그쪽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인 또 하나의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프레디 머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복고 같은 걸로 이제 취향이었는데 그게 젊은 친구들한테 또 다시 먹혔기 때문에 네. 재작년 말에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프레디 머큐리는 퀸의 음악은 저는 사실 좋아는 했었는데 그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미안함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그분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30년 전에 한국 사회라는 게 굉장히 남성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30년 전에 한국 사회를 반추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한국 사회는 뭔가 사회적 각본대로 움직이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 후반이면 군대 제대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제대하고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30대는 뭐 아이를 낳아야 되고 가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전형적인 전형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각본이 있었던 시기인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개인 취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호불호를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니까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양준일이라고 하는 똑같은 캐릭터를 30년 전에 그 취향 그대로를 딱 복사해 놨는데
반응이 완전 다른 거죠. 제 이 말에 굉장히 좀 이해가 가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양준일 씨가 활동할 때는 사회적 갑본에 의한 역할에 따랐던 시대예요. 그래서 20대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가 딱 잡혀 근데 있었고 그 프레임의 바깥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욕을 먹었고 군대도 안 갔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컸겠네요. 제가 군대 군인이었는데 네. 본인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배타 당해서 대한민국을 떠났는데 지금 50대의 양준일은 전형적인 50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외모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예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멋있고 환호할 수 있다. 그렇게 트렌드 분석을 사실 해주셨어요. 우리 사회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의 왜냐하면 다양성도 있고요. 뭐 이제 이사님도 그러셨고 출입국사무소 직원들도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 자신감도 없고 글로벌 무대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봉준호 감독의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이승준 감독의 뭐 부재의 기억도 그렇고 또 방탄소년단이 오늘 이제 선공개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글로벌 마인드에서 충분히 대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양준 씨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한다고 그래가지고 영어 발음 좀 사용한다고 그걸 뭐라고 할 이유가 있나? 그렇죠.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폐쇄적이고 약간 열등감스러운 감각들을 타인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30년 동안 그 심지어 장면들이 많이 깨졌고요. 네. 제가 유튜브에다가 양준일 씨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개 영상을 좀 약간 변호하듯이 올렸어요. 근데 이게 참 반응이 다른 게 뭐냐면요. 그 양준일 씨의 음악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거. 예를 들면 또 철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한 것들은 반응이 별로 없고요. 주로 양준일 씨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하면 굉장히 막 댓글 다시고 굉장히 또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건 바로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미안함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지켜주지 못한 지몬미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대중문화 트렌드나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서 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정치적 싸움부터 이런 음악까지.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양준일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도 좀 하나의 판단 키로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20대들의 이야기도 했지만 20대들의 삶의 코드와 또 굉장히 맞는 것도 있네요. 자기의 스타일을 그냥 주장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20대의 환호를 받은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괄도 내냄띤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뉴트로 열풍이 상품에만 있다가 이제 사람과 문화로까지 확대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디지털 시대는 대중문화까지? 사실은 모든 게 다 기록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관심만 같이 가면 그게 어떤 순간에 발견이 되는데 그게 현재적 관점에서 이거 독특하다 이런 문화적인 상품들이 계속 재발견될 텐데 그럼 그 큐레이션을 누가 하느냐. 40, 50대가 하진 않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초반 친구들이 그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해가지고 그들끼리 가지고 놀다가 이게 부모와 공명을 일으키는 순간 이게 히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놀이문화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양준이 등장하면 기성세대가 막 좋아하는데 사실 기성세대가 좋아할 일은 아니고 이미 기성세대는 뭐 둔감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세대는 항상 이게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촉이 발달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들쑤시고 다니는데 딱 하나 걸려든 거죠. 아니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 그걸 큐레이션하는 새로운 세대는 양준이를 기성세대로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핵심이네요. 맞아요. 그게 이제 선한 아재라는 표현으로 딱 압축이 되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52세 회사를 보면 한 부장급 부장님들의 취향으로 보면은 야 니들이 뭐야 말아라 이게 그 BBC에서 정의한 것처럼 they are always right 그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요 꼰대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이분은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14년 10여 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뭐 인생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다음에 그래서 젊은 친구도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의 제스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미안한 감정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 거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선한 아재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한 건 지금 네, 그걸 지금. 소비하는 10대 20대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가수분께서 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나이는 더 이상 이제 사라져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요즘 세대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아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나이 탓을 뭐 이렇게 아까도 나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 각본대로 네.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딱 있는 거죠. 보고 나이에 상관없이 저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양준이 무대 뭐 슈가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무대에 들어가지고 이게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면. 맞아요. 그럼 무대를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장악을 하는 거. 근데 새로운 세대는 그걸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컨텐츠를 이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하. 네, 그런 점의 어떤 차이들을 기성세대는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이게 복고 속에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돌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짜여진 각본 가운데 무대도 우리 군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 양준일 씨의 그 자유로운 무대가 굉장히 신선하게 그렇죠. 느껴졌겠네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 내지는 칼군무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방탄소년단 얘기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차별점이 있는 거거든요. 칼군무는 사실은 없어져야 될 단어고 실제 지금 세대들은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런 아이돌의 어떤 기획형 이제 음악 혹은 네. 댄스에서 양진을 봤을 때 혼자 거기서 마치 이제 자유로운 영혼처럼 자기 스스로 춤을 추고 또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겠죠. 대리적인 어떤 아이콘 관점에서. 네. 자,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트렌드 편인데요. 저희 지금 양준일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현상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트렌드 편 마크롬의 엠브레인 윤덕환 이사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설입니다. 두 분 어디 가세요? 김원식 평론가님? 네, 저는 이제 고향에 가야죠. 고향 어디세요? 서산이요. 서산. 언젠가 들었던 것 같다. 추석 땐가. 근데 서산을 서천하고 많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서산 고향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사님. 저는 동그랑땡 붙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저도 가서 붙여요. 정말요? 진짜 두 분 전 붙여요? 그럼요. 오. 잘해요, 저. 언제부터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우리 그 15살 된 이제 네. 15사람 친구가 태어난 이후에 굉장히 빠른 그럼요. 굉장히 빨리 빠르죠. 입문하셨네요. 청소도 엄청 잘하고 남자친구. 장난 아닙니다. 네, 자, 전 붙이고. 스스로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차로 5분 거리에 친가 부모님 사시고 걸어서 15분 거리에 처가댁 있어요. 그러면 뭐 특별히 명절 같지 않겠네요. 쉬는 날이죠. 쉬는 날. 자, 설이나 추석에 선물 주는 거 사실 문화긴 한데, 근데 저는 어느 순간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신조가 생겼어요. 주지도 받지도 말자. 받는 건 다 빚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안 주고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좀 선물 챙기는 분들이 계세요. 평론가님 어떠세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이제 모 방송국에 좀 못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못되게 하시면 전 아니죠. 못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설이나 추석 때만 되면 꼭 아무도 저한테 선물을 보내지 않는데 선물이 와 있어요. 그분한테? 그걸 딱 보면은 그분이에요. 못되게 구는 그분이? 네.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방송국에서 3대 못된 분이에요. 그래서 네. 자기가 평소에 너무 못되게 구니까 미안함으로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못되게 굴고. 그래서 또 못되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물의 용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네. 그 못된 분이 보낸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접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느낌이 올라가는 그걸 거예요. 노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과 이 추석이라는 때에 선물을 받으면 뭔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기병난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선물의 사랑이 있나 이런 생각 네. 그때 처음 경험했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주지도 받지도 그때도 네, 그렇죠. 이제 그때도 받기만 하셨고. 네, 못된 분이라는 소문이 있어서요. 그래요. 어떠세요? 이사님은? 선물 주변에 챙겨야 되는 상황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긴 하죠. 많아지죠. 저는 또 이사 정도 되면 선물 좀 받지 않습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또 적극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눈 딱 감고 근데 받죠. 솔직히 받으면 좀 마음이 더 갑니까? 아까 어깨 올라가는 것처럼 노코멘트 네, 하자. 노코멘트. 그냥 인지상정이라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 선물이 여전히 명절 선물이 이 시점이 되면 고민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설 선물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해요. 평론가님 어떤 선물들이 뜨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매번 이제 뭐 추석이나 설 되면은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정답, 그럴 수도 정답, 있겠다. 맞아요. 이게 그냥 업체에서 낸 걸 수도 네, 있다. 보도 자료 보도 기사나 형태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뿌리게 되는데 나 요즘에 이제 순진하게 그냥 봤네. 이런 트렌드 지금까지. 그러면 사실 네. 방송 아이템으로 잡으면 이게 도대체 진짜 트렌드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홍보해 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 아니 이야기 하기로 근데 이제 했으니까. 뭐 되게 뭐 6, 70년대 얘기부터 쭉쭉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뭐 농산물부터 해가지고 공산품 뭐 이렇게 심지어는 속옷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고 또 이제 90년대 지나게는 90년대 후반에 웰빙 제품이 나오고 건강식품이 나오고 네. 요즘에는 뭐 고급화돼가지고 명품들이 또 많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 조사를 보니까 올해 설에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1위가 용돈이었어요. 돈. 26만 2천 원. 네. 2위가 명절 선물 16만 4천 원. 3위가 외식비. 4위가 차례비. 네. 5위가 교통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돈이라는 건 결국 돈인데 그럼 돈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다양성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어려운 얘기라면 문화적 다양성이 많아지게 되면 법원이 기세등등하게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결국 분쟁이 법으로 많아지고. 달려가가지고 판결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편차가 많아지면 머리가 아파요. 네가 사 이건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이제 한 키로 해야 되는 수단 이게 이제 돈으로 이제 모아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또 역설이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아니요, 해봤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과일, 굴비, 네. LA 갈비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요즘에 그거 뭐 평소에도 다 먹고 사 먹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거 사세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라 하죠? 이모티콘. 이모티콘. 그러니까 선물, 이모티콘이 아니고 사월 네, 쿠폰, 설 쿠폰 같은 기프트콘. 기프트콘이 생기면서도 더 다양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예, 저는 사실 이거 찾아보면서 보니까 선물의 트렌드가 약간 변화하는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선물 세트나 현금, 상품권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나가는데 명절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저는 한 3가지 트렌드를 정리를 한번 세 해봤어요. 가지나. 역시. 짜잔. 짜잔. 이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네. 그게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는 제도에 영향을 받죠. 개인화. 개인화. 이게 이제 HMR 선물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반조리 제품, 가정간편식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급증했어요.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이건 확실하게 늘어났는데 그거는 현재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김영란법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일종의 양극화 이러는 건데 2만 원에서 4만 원대 서비스가 한 백화점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이후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요. 그다음에 20에서 50만 원대 약간 고가 서비스가 36% 정도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까운 사람한테는 비싼 걸 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김영란법에 네. 저쪽 앉아 있는 그렇죠.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저렴한 거 그냥 쫙 뿌리는 거죠. 아하. 뭐 이런 식의 성향도 있고 세 번째 특징은 가치 소비 같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서 구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뭐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사준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부터 이제 지인들한테 뭔가를 사줘야 될 때 뭐 이건 한번 알려줄 만한 브랜드인데 제리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간다에서 만드는 가방이에요. 에코백인데 우간다가 거기서 만든 사회적 기업인데 요걸 하나 사면 우간다 애들한테 그 백을 하나 더 줍니다. 그런 운동화도 네. 있었죠. 좋네요. 그런 가치 거를 소비네요. 사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군요. 자신의 어떤 가치 지향점이 담긴 선물을 하는 성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방향성이 조금 네. 예전과는 달라진 트렌드다. 가치 소비 측면은 굉장히 트렌드를
굉장히 좀 더 앞서가신 형태인 것 같아요. 확장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치지향점이 있어. 이게 사실 그 에코백이 그냥 마른 에코백인데 아주 싸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수제로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손으로. 다 만든 그렇죠. 건데 그걸 받은 사람들의 니즈나 방향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서 주변에 그렇게 선물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꼽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화, 삶이 좀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족도 많아지면서 반건조되는 네. 그런 식품들을 굉장히 선물로 많이 하게 됐다. 두 번째는 김영란법 때문에 양극화됐다. 이 김영란법을 저쪽 안 받는 관계는 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중적으로 그냥 뭐 김, 양말 뭐 요런 수준의 것들을 줄 수 있고 세 번째는 가치 소비 얘기까지 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본 기사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020년 핵심 소비 트렌드이자 현대인의 개개인 각자가 지닌 다양한 정체성을 뜻하는 멀티 페르소나 현상은 올해 설 명절 선물 상품에도 반영된다 하셨는데 이게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걸까요? 다양성이 많아져서 돈의 수요가 높아졌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또 접근하면 네. 또 너무 단순화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멀티페르소나라는 거는 요즘에 이제 캐릭터가 이제 부각한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소나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렇게 적용을 되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가 좀 연관된다고 보는데 네.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이렇게 또 선물을 이제 요구하겠죠. 예를 들면은 개인화 차원에서 뭐 반조리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렴한 뭐 그런 대중적인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근원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좀 착한 소비 상품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거는 한 사람이 다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우리가 김영란법 얘기를 계속하지만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도 굉장히 맞죠. 큰 것 네, 같아요. 많이 받죠. 그러면 두 분은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2767님은 조금 이따 소개하고 8824님은 선물 문화, 관혼상제, 우리나라 관습 문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선물은 필요하고요. 뭐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저는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해주는 것이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돈으로 가는 거죠. 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이제 자꾸 가는. 제가 거지게 된다는 말하는 거죠. 선물 문화는 김영란법의 저촉되는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사님한테 드리는 선물. 그래서 이런 거. 그 선물 문화가 약간 인간관계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코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물을 줄 때 약간 양극화되거든요.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좋거나 좀 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선물들을 해줘요. 의미 있게. 그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왜 이전에는 사실 인간관계가 확장에 대한 니즈가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하려면 내가 가진 자원이 한정돼 있길래 이걸 n분의 1로 쪼개가지고 다 공평하게 주는 걸 너 뭘 받았어? 그 사람들끼리 확인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뭘 더 해줬는데 이걸 제3자가 알아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간관계 확장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인간관계 밀도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동의해요. 김영란법하고도 관계가 지어서 충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더 표현해도 된다. 그거 인정받는 사회가 돼가는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선물 주는 게 예의로 갖춰야 하는 관계들에게 굳이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김영란법이라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 내가 정말 선물을 좋아하는 주고 싶은 사람한테 네. 깊이 있게 줄 수 있게 됐다.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에 어떻게 선물 문화에 대해서 김영란 그러니까 법이 개입할 수 있느냐, 일상생활 문화에 법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실 저도 생각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네. 액수에 관련돼서도 그게 호불호가 갈리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법이라는 거는 문화적인 어떤 가야 될 부분들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맞아요.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상징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는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 못했었죠. 설이라든지 추석 때 할 수 없이 그냥 선물하는 거다 보니까 무난한 거 찾다 보니까 공산품을 이렇게 사가지고 대력 주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쓸데없이 명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사다 보니까 오히려
불신감이 생기고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고 맞아요. 저분 못된 사람이 저는 선물인데 괜히 받았다고 그래 기분 좋아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치 소비인데 가치 소비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 뭘 시도해봤냐면 조카가 5명인데 조카 애들한테 뭘 줄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그 종합선물 세트 기억하시죠? 저 기억해요. 네, 그럼 이제 종합선물 세트라고 하면 되게 어떤 기업에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제 그 선물 곽 있잖아요. 그 다 상자를 그랬어요? 산 다음에 와. 거기에다가 그 과자 전문점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과자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다 정성이다. 뒤섞어가지고 집어서 줬어요. 좋아요. 그렇죠. 네. 어느 한 브랜드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와, 좋다.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분명히 과자일 거란 말이야. 근데 친환경 관점으로 보면 과자 먹지 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건 다양한 과자잖아요. 그래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다양한 과자를 어디서 듣도 못하는 것을 뒤섞어가 주면 그래서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중간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좋네요. 요새 시간을 써서 해주는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건 확실한 자체보다. 것 아니 같아요. 그 아이들보다는 동생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살려면 맞아요. 돌아다니고 시간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생각하게 돼요. 네.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네요. 그래요. 진짜 관계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관계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거에 관심 갖는 시대가 됐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도 바뀐다는 거를 또 설 선물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네요. 아, 오늘도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으로 정말 인문학적이고도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희는 2월 달에 조금 더 따뜻해진 날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 마크로민 엠브레인 윤덕한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줌을